러시아 파병 그걸로 인해서 돈이 유입되면서 비대칭 무기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남한에서도 투바사체 개발도 많이 똑같이 했고, 그래서 이 전쟁의 어떤 양상은 한 번에 서울에 바로 그냥 내려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반대로 반격을 하면 거리상으로는 청청당, 평양 근처까지 7km 구단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내려올 수 있는 거리는 정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디펜스 타임즈 발행인 안승범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쪽을 이제 시작을 한 거는 정식으로 4년 됐고요. 그 전에도 좀 이렇게 간간히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 방송에 참여한 거는 밀리터리 쪽으로 한 4년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저기 많이 불러주셔서 다니고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 이 밀리터리 분야에서 공부를 하거나 이제 월간지를 내기 위해서, 아니면 현장 취재를 다니면서 직접 겪은 것들, 그게 이제 지금 와서는 재산이 돼서, 자산과 재산이 돼서 지금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데, 세계 정세, 군사 관련 세계 정세가 그렇게 지금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유튜브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나면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신으로 들어오는 양안 사태라든지 미국이 왜 저러나, 새로운 정권이 군사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저도 흥미가 더 붙고 약간의 자신감이 좀 붙습니다. 왜냐면 생각했던 게 거의 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군사 무기 자체보다는 좀 더 넓게 남북한 이제 군사 관계 폭넓게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기점이 이제 우리 30여 년 전, 소위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이제 올림픽을 이제 개최를 했었죠. 1988년도에. 그날 이후로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한반도의 군사 정세가. 그 직전까지는 이제 남북한이 재래식 전력에 집중해서 대결을 이제 하고 경쟁을 했는데, 그 80년대 말, 89년까지만 해도 사실 북한군의 어떤 항공 전력, 그리고 이제 지상군, 전차 전력 중심으로 우리보다 많이 앞섰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이 이제 이렇게 앞서가면서 뒤쫓기 위해서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방위 산업을 이제 발전시킨 거는 이제 사실 80년대입니다. 7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장비가 국내에서 생산해서 면허 생산 중심으로 한 85년도부터.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생산 연한 기간들이 보통 10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회차, 발주되는 무기들의 순서가 한 4차 발주까지 이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90년대 이제 말까지 갑니다. 그런 어떤 군사력 경쟁이. 그래서 조금씩 이제 낮이긴 하는데, 북한의 재래식 전력보다 우리가 뭔가 좀 눈에 띄게 좀 발전을 해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의 시기는 2000년대 초반, 한 2004년, 5년 돼야만. 근데 동시에 그 시점이면은 2004년, 5년이면은 우리 지금 K방산이라고 해서 폴란드에 지금 대량 발주되고 옵션 포함해서 그 무기들,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 그다음에 이제 FA50이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순서가 쭉 이어지면서 2010년대 이제 들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래식 전력이 우리가 강화되고, 미국에서 도입하는 이제 하이급 무기들, 중간에 미디엄급이라든지 로우급은 국내에서 대부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다 닦여져 있게 되고, 그래서 현재 2025년 지금 4월 현재 해외 수출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더 늘어나고, 앞으로는 2030년대를 바라보고 K방산에도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군사력 측면에서는 자기들이 뒤지기 시작했고, 경제력이 이제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이제 그 시점부터 이제 좀 이렇게 안 되니까 자기들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돈 마련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치우쳐 있다가 남한을 상대로, 미국을 상대로 자기들이 버텨야 되기 때문에 핵무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그 9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해서 2009년, 10년에 이제 또 기본적인 완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2009년, 10년이라면은 남북한 충돌도 2010년에 있었던 걸 이제 기억이 나고, 벌써 15년 전인데, 그 시점에는 핵무기를 개발해 이제 성공한 거지, 이게 어떤 대량 배치 생산해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일반적인 언론에서 그 당시나 과거에나 이제 쭉 이어진 걸 보면은 바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약간의 좀 과장된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 그 핵탄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최근에는 그 투발사체를 이제 많이 대량으로 여러 종류로 이제 개발해서 본격 배치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현재 2025년 현재 어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어떤 현대화된 것도 일부는 있지만은,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군사 퍼레이드 보시면은 이제 신장비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예전같이 대량 배치가 된 건 아니고, 그냥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들도 하고 있다, 개발을 배치하고 있다, 그런 좀 선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퍼레이드에 나왔고, 역시 위협이 지금 되고 있는 거는 핵무기 쪽에 투발사체. 그래서 북한의 군사력이 좀 바뀌었죠. 어떤 비대칭 무기 쪽으로. 근데 이 비대칭 무기라고 하면은 그 옛날에는 화학 무기 아니면 특수전 병력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의 북한을 상대로 할 때 비대칭 무기의 중심은
투바사체, 그다음에 전술핵이라든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기 체계로 이제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 발사체들 뭐 차량에 실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어떤 숫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본격 양산, 배치, 부대 뭐 창설 그게 지금 시작이 현 시점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자세하게 세세하게 언론에서는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안 해주고 넓게 그냥 뭐 위협이 지금 등장했다 뭐. 수시로 뭐 미사일들 탄도탄 순항 미사일 쏘고 있다만 얘기를 하지 그게 어느 정도 확산돼서 얼마큼 위협이 실제적으로 되는지를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배경에 또 러시아 파병, 북한 입장에서 파병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돈을 좀 유입이 되면서 기술보다는 돈이 유입되면서 비대칭 무기들에 대해서 그 숫자를 본격적으로 이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남한에서도 대응하기위해서 이제 투바사체 개발도 많이 똑같이 했고 비슷하게 뭐 핵탄두만 없을 뿐이지.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남북한의 군사력 경쟁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차, 자주포 이런 숫자보다는 투바사체, 그러니까 무슨 탄도탄, 순항미사일, 그다음에 다연장 로켓포 이거 중심으로 이제 본격화되는 대결이 이제 시작됐고 여기에 첨가하면은 그 뭐 국제적으로 아니면은 일반 언론에서 그냥 어렵게 설명하는 그 드론 예전에는 UAV라고 했는데 큰 비행체 말고 작은 자폭드론 중심에 이것도 역시 북한이나 남한이나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 들어가고 이제 배치해야 되는 그 부분도 이제 플러스 알파죠. 그게 뭐 중심 전력은 될 수는 없는데 비대칭 무기 중에 또 다른 비대칭 무기로서 지금 확보 경쟁이 시작이 됐고 최근 뭐 요 며칠 사이에 뭐 일반 그 논문 비슷한 거나 아니면 발표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량 배치를 뭐 하기 위해서 중소업체들이 움직인다 하는데 그 부분은 그냥 말씀드린 김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 해외 기술을 또 받아야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 기술을 또 유입을 시켜야 되고 북한 같은 경우 뭐 이란 쪽이라든지 우리 남한은 뭐 저쪽에 잘 알려지지 않지만 뭐 튀르키예 기술도 좀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폴란드 기술도 있고 이스라엘 기술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더 지금 확산이 되고 앞으로 2030년대는 이러한 무기들 중심으로 대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이제 과도기 남북한 군사 경제 분야의 과도기로 이제 접어들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도 알 수 없는 건데 마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일단 북한이 도발을 시작하면은 뭐 며칠 못 버틴다 하는데 그들 역시 우리가 반대로 공습해서 들어가는 폭격기나 전투기 그거를 감안해서 또 돈을 투자하거나 이제 개발을 하는 게 방공 무기들 혁신하고 있는 그 소위 그 러시아제 그 S-300 계열을 지금 북한식으로 만들어서 배치를 이제 본격하고 시험 다 끝났고 그것도 뭐 한 몇 년 걸렸죠. 그래서 방어 무기에 공격 무기에 먼저 투바사체를 했다가 이제는 현재 25년도 시점에는 방어 무기, 그리고 이제 S-300 계열의 북한판, 그리고 이제 북한판 조기경보 통제기 이제 막 그 투자를 하고 이제 보여주고 있죠. 아 나도 이거 가지고 있다. 소위 북한에서 말하는 남조선도 그게 있어서 한동안 항공 전력에서 자기들의 위협을 이제 뭐 했다 이런 입장인데 아 우리도 그래서 갖추고 있다. 그리고 배경에는 이게 확인된 건 없지만은 러시아 쪽이나 중국 쪽의 기술이 어떤 비공식적으로 유입이 되는 것도 있고 그거를 이제 참고로 해서 만든 것도 있는데 이번에 그 조기경보 통제기라고 하는 거를 한 대 나온 걸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90년대 초반, 뭐 90년도, 91년도 걸프전 시기에 이라크 군이죠. 그 비슷하게 개발을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 기술을 또 접목을 시키고 항공기 플랫폼은 또 지금 같은 러시아제 IL-76 그렇게 이제 개발을 시도했다가 일단은 1차 전쟁에 졌고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는 거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는 또 비슷하게 하는데 저거를 과연 대수를 최소 이제 작전 편제 대수가 4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급하게 이제 한 대를 내놓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의 예산을 확보도 해야 되고 그 관련된 기자재를 또 어디서 수급 조정을 해서 확보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게 실제 남한 공군, 한미연합 공군을 상대로 뭔가 좀 자기들이 견제를 할 수 있는 전력으로서는 뭐 2030년도 가야 되지 않을까. 향후 5년 만들어서 배치하고 이제 실제 초기 운영을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방어 무기도 현대화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만약에 도발해서 자기들 핵무기가 이제 있다고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마치 러우 전쟁처럼 핵무기를 담보로 지금 러시아가 그렇죠. 핵무기를 담보로 제네시스 전쟁을 충분히 자기들이 안전하게 자기들 입장에서 안전하게 일으킬 수 있는데 그래봤자 또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그래도 현재 오늘 기준은 이제 한미연합 태세가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지만 트럼프 자신도 경험이 이제 쌓였어요. 1기 때 해보니까 막 생각 없이 한 게 문제가 됐던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2기 정부에서 이제 바이든 중간에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막 행동하지 않아요. 군사적인 측면이나 뭐 경제적인 거 지금 뭐 관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 봐서는 한미연합 태세는 당분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 말고 아들 부시 때 2003년도 그때는 뭐 좀 심했어요. 막 그냥 미군도 빼가고 급하다고 그다음에 막 자기들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그러면서 뭐 그 빼가면서 뭐 평택 기지를 빨리 완성하라고 제주도 해군 기지도 빨리 기획을 잡아라 했던 오히려 그때가 더 안 좋았죠. 2003년도가 3년도 4년도가. 근데 지금은 이게 보니까 트럼프의 어떤 행동하는 게 좀 먼저 본보다는 좀 이렇게 기술이 좀 늘었더라고요. 이 한미연합 태세는 이제 잘 유지가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도발해서 이 남침 자기들의 핵무기를 담보로 가지고 있고 거꾸로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전쟁의 어떤 양상은 한 번에 뭐 생각하듯이 서울에 바로 그냥 내려올 수 있는 건 아니고 거리상으로는 이제 우리가 반대로 반격을 하면은 한미연합군이 흔하게 전에는 얘기했던 게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게 뭐 청천강, 뭐 평양 근처까지 뭐 7기동구단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 뭐 불과 몇 년 전에 그 어떤 작전 전술이. 그래서 다시 이제 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1976년도 8월 18일 도끼 만행 사건 때 그 판문점에서 그 시점 때 이제 다시 그 경우를 보니까 사례를 개성까지는 이제 갈 수 있겠다. 한미연합군이 그 판문점에서 가까운 개성. 그럼 반대로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내려올 수 있는 거리는 일산 정도. 그래서 이게 또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게 서로 그 DMZ에서 놓고 상당한 아주 치열한 그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줄다리기 비슷하게. 그래서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저도 이제 생각을 좀 바꿔서 이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게 뭐 과감하게 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은데 또 북한은 개성 지역. 이 대한민국은 이제 뭐 일산, 파주, 문산 지역에 또 민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전쟁이 발발하면 민간인들을 빨리 어떻게 대피시키느냐 더 남쪽으로 그게 또 이제 민간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 군부대들은 또 이제 실전 부대들이 다 거기 주변에 있기 때문에 뭐 한꺼번에 밀릴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처음부터 뭐 북한이 전술핵 무기 가지고 위협할 것 같지는 않고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이제 들고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정도의 상황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별도로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아직까지는 대만과 중국의 양안 사태 오늘 뭐 언론 보도에서도 뭐 당장 뭐 6개월 내에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도 역시 그 근거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금문도 같은 경우 그 정도는 이제 중국군이 이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그 정도는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범위 대규모의 어떤 침공과 뺏는다든지 땅 자체를 그 지역을 그렇게까지는 이게 일어날까? 워낙 뭐 대만과 중국이나 남북한 전력이 뭐 한쪽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뭐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물론 이제 대만군이 약하다고 하지만은 방어 전력은 뭐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상당한 뭐 저쪽에 다른 나라에서 했던 전쟁처럼 뭐 아니면 과거의 전쟁처럼 한 번에 뭐 대규모의 지역을 뺏긴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서로 반격했다 다시 또 반격 내려오고 재공격하고 그런 양상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정도 범위를 좀 줄여서 최근에 이제 여러 경우를 보니까 줄여서 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제공격의 가능성은 이 남북한의 군사력 대결 뒤에는 우리는 이제 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국 본토군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전면전을 뭐 6.25 때처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자기 내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뭔가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도발이라고 하죠. 아니면 더 크게 얘기해서 국지도발, 국지전쟁.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백령도 얘기 많이 했고 저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뭐 백령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올해 2025년 해가 바뀌면서 백령도도 있지만은 동시에 저 멀리 있는 울릉도도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울릉도에도 군부대나 항공기지가 뭐 들어서야 한다는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 뭐 일단 울릉도 공항도 지금 그 여러 가지 다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군사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도발을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백령도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이쪽 하면서 울릉도도 특수부대 보내면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특수부대가 마치 96년도 강릉 그 부장공비 들어온 것처럼 작은 지역에 혼란이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전통적인 방법으로 저 제주도에 이제 특수부대를 보내서 뭐 잠수함에 뭐 태워서 보낸다든지 침투시킨다든지 뭐 해안가 뭐 상륙하는 거 쉬우니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병력들이 경계 병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감시 태세가 그런 면에서 그 국지 도발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DMZ 상에서 이제 도발을 일으키면은 좀 그거 자체가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수습하기까지는 일단 그런 정도의 도발, 국지전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본격적인 전쟁하면 그건 결국 이제 핵무기, 핵전쟁 그 얘기가 서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제 그런 지역, 외곽, 대한민국의 외곽을 한번 때려보자, 테스트해보자. 그런데 그것도 북한의 입장에서 뭐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이제 시도하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향후에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외곽을 때리고 뭐 DMZ 상에서 군부대 주둔지 뭐 사단을 상대로 뭐 도발을 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서울에 사는 분들은 그게 피부를 안 느껴져요. 그냥 다 TV 화면으로 보거나
SNS로 전해지는 거. 그게 온도차가 좀 있어요. 실제로 저부터.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옛날 96년도에 겪어봤지만 좀 덜 안일하게 자기 할 일 다 하고 96년도에 그랬거든요. 서울 에어쇼 다 했고. 근데 한편으로는 TV에서 또 그거를 소탕하는 그 장면을 다 보여주고, 뭐 물론 이제 희생도 있었고, 반면에 우리가 또 다 내려온 침투한 잠수함으로 다 제거도 했었고, 특수부대 병력들은. 근데 그게 뭐 또 의도한 특수부대는 아니었지만은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런 측면의 어떤 국지전 아니면 제한적인 도발들이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투발사체도 갖고 있고, 그래서 뭐 자기들이 밀린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좀 뭐 주변에 항공모들이 뭐 대거 와가지고 포위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저기 좀 반격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제한적으로 뭐 함정들을 격파할 수 있다. 뭐 순항 미사일도 많이 지금 생산 이제 배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황을 이제 매번 그때마다 뭐 역사적으로 60년대, 70년대 매번 똑같은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남북한의 대결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졌고 어떤 근본적인 뭐 이렇게 변화도 없고 화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 태세는 이제 그 군 쪽에서는 계속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뭐 민간인들이나 자기 일상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항상 존재한다. 그런 충돌은. 근데 대규모 전쟁은 좀 여러 가지 경우를 더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그걸 유보를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겪어봤잖아요. 그게 뭐 다른 이유라고 하는데, 소위 우리가 뭐 정보 입수를 하기 위해서 뭐 미국의 재미교포를 통해서 그게 원인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 이후에는 이제 복합적으로 다 이어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내부 정치 문제도 있었고 다 결부돼가지고 이제 생긴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핵무기를 또 다시 뭐 10년 전, 20년 전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시 우리가 가능성 좀 당장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금 뭐 트럼프가 하는 거 봐도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격하니까 역설적으로 뭐 해줄 것이다. 너무 앞서가는 좀 뭐 언론용의 보도였죠. 선정적인 언론용의 보도였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양국 간에 협의하거나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전술핵 무기, 그러니까 공중 투발. 지금 이제 스텔스 전투기죠. F-35 중심으로. 그 스텔스 전투기 중심으로 공중 투발할 수 있는 전술핵의 어떤 고정 배치는 아니고, 그건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옛날에 뭐 91년 9월 달까지 고정 배치돼 있었던 걸 다 철수했지만은 또 그 시절이 아니고 환경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역공격으로 이제 파괴될 수 있거나 아니면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가까운 뭐 미국 땅, 예를 들어서 뭐 괌, 앤더슨 기지. 근데 오키나와는 이제 일본 땅이니까 또 직접 대놓고 갖다 놓을 수는 없고. 그 정도의 전술핵이 수시로 이제 훈련, 뭐 자주 훈련하니까 한미연합 공군, 항공전력이 그럴 때 좀 노출을 시키는 그 훈련탄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전술핵에 한반도 막내, 꼭 고정 배치가 아니더라도 훈련에 좀 이렇게 등장하는 그 모습만 보여줘도 북한이 뭐 전술핵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견제가 될 텐데 그것조차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시급하다고 봐요. 전술핵의 어떤 훈련에 등장시키고 상시, 수시로 있을 수 있다. 더 크게 얘기해서 뭐 나토의 뭐 5개국 같은 얘기를 또 하는데 그건 그 나라 지역의 역사적인 지나간 일이고 뭐 지금 배치돼 있다 하더라도 냉전 시절만큼의 그렇게 원활하게 훈련을 시켜서 막 저공 침투해서 옛날 전투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보다는 좀 축소가 됐고 그래서 그거의 경우를 쉽게 예를 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새로운 시대, 특히 스텔스 전투기 중심으로 거기에 맞게 또 전술핵도 미국제 전술핵도 좀 개량이 됐고 저강도, 낮은 위력의 뭐 전술핵도 개발이 됐고 그래서 그거의 신무기, 과거에 1950년 이래로 등장한 미국의 여러 종류의 수많은 전술핵 그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 맞게 한미 양국이 좀 협의를 완성을 시켜서 훈련을 본격적으로 한반도에서 안 하더라도 최소한 괌에서 훈련을 한다든지 우리 한반도 가까운 태평양 지역에서 그런 체제로 좀 빨리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불안감이 덜어지는데 그 원론적인 뭐 핵무기 뭐 보유는 너무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당장은 뭐 비현실적이고 미국 자체가 근본적으로 핵무기 확산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뭐 말하기 쉬운 말처럼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 보유를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결국 이제 크게 거시적으로 말씀드려서 뭐 한반도 그러니까 해구산이 안 펼쳐질 수 있다. 고장나서 결심을 못한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주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미국한테 상당히 그거를 좀 받아내야 되죠. 훈련이라도 좀 같이 하자. 그리고 전술핵이라는 게 비공식적으로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하는 거. 그럼 모의탄, 훈련탄에도 우리가 좀 해보자. 혹시 그 유사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핵무기 사용이 북한이 전술핵 소규모 뭐 15kg짜리도 쓸 수는 거기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비하는 거 정도는 바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외형적인 한미 항공전력의 훈련도 여러 차례 해서 좋지만은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트럼프가 그런 어떤 아주 자세하게 실무자들의 어떤 그거를 얘기를 다 보고를 듣고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그 부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당장. 그래서 핵무기 보유는 좀 더 시간이 이제 뭐 이렇게 토의하는 것도 의논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더 걸리고 장기적인 어떤 얘기 아닐까.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뭐 느낀 게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 배틀 오브 브리튼 그때 영국의 지하철이 상당히 이제 활용이 잘 대피 장소로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영상으로 보면 흑백 필름으로 보면 아주 옛날에 무슨 19세기 때 생각해서 우리하고 뭐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화면 자체가. 그런데 가장 최근에 러우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대피하는 장소가 지하철 쪽이라는 거.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이거는 현재 현실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에도 어떤 그 북한 때문에 북한이 먼저 지하철을 깊숙이 파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대피할 수 있게 평양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뭐 70년대 초반이죠. 먼저 개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74년도에 이제 1호선 지금 짧게 구간해서 이제 지하 이렇게 전철 포함해서 지상철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복잡한 그 노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어디 이동할 때 그 지하도 내려가서 오르락내리락 힘들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안 타면 그 정도로 우리도 깊숙이 팠고 많이 이제 인프라를 이제 그 자체를 갖추고 있죠. 서울 중심으로 부산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그 부분을 오히려 이제 평상시에 훈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뭐 2010년대 그 정부 성과에 따라서 좀 했는데 현재 2025년대 그 자세한 훈련을 과연 하고 있을까? 왜 안 할까? 좀 더 확대해서 그런 민방위 태세 오히려 이제 뭐 어떤 그 군 중심의 전력 중심의 어떤 대비 태세는 어느 정도 해왔기 때문에 뭐 전술핵 무기 뭐 미 본토에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민방위 태세가 일반적으로 관심이 없죠. 민방위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을 볼 수 있는 어떤 대피 훈련이나 뭐 사이렌 울리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실제 뭐 북한의 방사포가 날아들면은 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지하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 지하가 이제 안전하겠지만 깊숙이 팠으면은 지하 역별로 뭐 여의도 역 같은 건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런 데가 많긴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입구 같은 거 입구 차단을 이제 만약에 막히면 어떻게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 오히려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아파트에서 이제 만약 그 주변에 로켓탄 방사포가 떨어지면 파괴되면 또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 지하 대피소가 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환경 자체가 뭐 오염되지 않았을까, 뭐 아니면 뭐 생수 같은 게 비치돼 있을까. 그런 실제적인 거, 그런 부분에 오히려 대비 태세가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군사력 부분은 이제 국방부에서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그거는 또 국회의원들이 또 알아서 또 뭐 예산도 주고 방산업체가 또 움직이니까 K방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민방위 태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쪽에 뭐 하마스 헤즈볼라 지역에 아주 가자지구 아주 초토화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이제 반대로 북한의 항공 공습을 이제 할 수 있어요. 물론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방공망을 저희들이 지대공 미사일 시정으로 도입하고 조기용 통제기 도입하는 자기들 방어 태세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또 항공 어쨌든 스텔스기가 있기 때문에 작전 전술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공격할 수 있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 그 지역을 아주 초토화시키는 가자지구 우리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 있고 근데 반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 막 투발사체, 탄도탄, 순항미사일 뭐 여러 가지 좀 뭐 드론, 뭐 폭격하는 우리가 이제 북한군한테 당할 수 있는 건 그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그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대피를 어떻게 되나 근데 가자지구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막 당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지하철 같은데 좀 대피하는 게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과연 내가 민간인으로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나 그런 부분이 좀 대비 태세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사이렌 해서 울려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길거리에 들어가거나 뭐 단순히 얕은 지하 들어가서 숨었다 나오는 그 옛날 방식 민방위 훈련은 그만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